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들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사근종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까지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에 대한 경계와 우려 아직 남아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무래도 어제 굉장히 좀 반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미중 무역 합의가 어제로 좀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되고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증시를 끌어올렸던 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너무 큰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오늘 오전은 조금 이 반등에 따른 그렇죠. 반발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은 했습니다. 네네. 그 예상대로 조금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0.4% 정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오전 동안에는 조금 뭐 주식을 더 사고 싶으셔도 조금 자제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후 들어서 이제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조금 체크를 한 뒤에 네.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좀 좋은 뭐 투자 수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네. 자,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시장 모습입니다. 오후장 흐름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사근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와 관심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나왔죠. 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실 텐데요. 사실 뭐 전기차, 수소차, 궁극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조금 생각이 드세요? 원동력이 다르죠. 전기는 그쵸. 전기로 움직이고 네. 수소는 수소 배터리로 움직이고. 네, 일단은 뭐 크게 틀리진 않은데 네. 뭐 전기차랑 수소차 모두 이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 수소차도 원래는 뭐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전기차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제 전기 배터리를 탑재해서 네. 바로 전기를 충전한 다음에 어. 이 전기를 바로 빼서 쓰는 방식이고요.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충전해서 네,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만들어내는 전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좀 이런 논란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기차와 수소차 뭐 약간의 다른 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각각 어떤 장점이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충전해서 쓰다 보니까 네.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완충을 하는데 이제 한 5분 정도. 정말 짧네요. 한 번 충전을 하면 주행 거리가 약 600km 정도로 아. 굉장히 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기차가 아무래도 그동안 이 충전 시간에 대한 맞아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좀 곽광을 받고 있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소를 이제 배기구를 통해서 네. 이제 흡입한 다음에 수소와 이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 공기를 흡입하면서 미세먼지를 또 정화하는 그런 그쵸.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일단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1시간 운행을 하면 네. 이제 수소차 1시간을 운행을 하면 성인 남성 한 49명 정도가 네. 1시간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의 양을 정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으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세먼지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네. 전기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굉장히 기술의 발달이 컸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좀 잘 이제 적용이 되면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 전기차를 먼저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처럼 공기를 직접적으로 정화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전기차를 운영을 하면서 뭐
또 다른 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네, 뭐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현재 전 세계 추세는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소차에 좀 관심을 더 가지는 것 같은데 약간은 트렌드에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네. 많이 말씀을 해주시죠.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수소연료 전지가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또 비난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앨런 머스크는 이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그쵸. 기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의 발전을 사실 달가워하지만은 않을 않죠.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뭐 일단은 현재까지 에너지 효율 문제나 충전 비용, 뭐 자동차 가격 문제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트렌드가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사실 뭐 정확하진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먼저 네. 시작을 한 거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조금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예, 최근 중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차 기술 개발에 좀 크게 뛰어들면서 투자를 네.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과 네. 기술 제휴를 통해서 수소차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BMW에서는 뭐 전기차도 놓칠 수 없고 수소차도 놓칠 수 없다. 그렇죠. 하이브리드 개발을 통해서 뭔가 이 양쪽의 한계를 같이 넘으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중국에서 얼마 전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늘려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2019년 정부 공작 보고서를 통해 보게 되면은요. 수소차 지원 에너지 방안을 발표했고 네. 2030년까지는 수소차를 200만 대까지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나라에서도 굉장히 수소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자,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는 이 주행 거리가 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고 또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 뭐 전기차만큼이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수소차는 안 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수소 생산의 비효율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그렇죠. 예, 뭐가 다르냐라고 말을 하는 네네.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성된 수소를 다시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연료전지 스택을 이용을 하는데 이 스택에 이제 백금과 같은 고가의 뭐 소재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뭐 거의 수소차 가격의 거의 30%에서 40%까지는 이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보면 되실 거예요. 비싸네요. 네, 굉장히 네. 비싸죠. 그리고 또 수소 충전소 한 기당 건설 비용이 약 30억 정도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반을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죠. 근데도 뭐 현재 30곳 정도인데 네. 이게 2040년까지 1,200곳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면 그 비용적인 문제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런 수소 충전소에서 생산을 해서 네.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기지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수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또 유통 라인을 건설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가 굉장히 높아진다. 네. 이미 전기차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비효율적이다. 네, 그쵸.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뭐 궁극적으로 살펴보자면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배터리의 화학 전지 맞아요. 뭐 반응을 이용한 전기 저장 장치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기차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냐 수소차냐라고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택의 경우에 백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백금 사용량을 조금 많이 낮춘다든지 아니면 백금보다 싼 소재를 이용해서 스택을 만든다든지 이런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보급이 좀 그쵸. 활발하게 진행되다 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음. 근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보급률이 많이 낮잖아요. 그쵸.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는 이 보급을 꾸준히 늘려서 네. 궁극적으로는 현재 7천만 원 정도의 수소차를 한 3,500만 원 정도 네.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가격적인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수소 충전소 설립 비용 역시 조금 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지금 현재 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쵸. 이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SOC 투자 예산을 늘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뭐 투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거든요. 네네. 뭐 이 수소 충전소 설립 비용을 SOC 투자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뭐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유통 라인 구축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뭐 정유업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뭐 사업 영역 확대라는 기회를 통해서 매출이나 영업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수소차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생산되는 부생수소,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부생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압축수소가 있고, 어. 추출수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그런 수소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소는 이 부생수소거든요. 이 부생수소가 뭐냐면 이제 원유를 들여와서 우리가 휘발유라든지 뭐 경유라든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그렇게 나눌 때 발생하는 수소를 부생수소라고 해요. 네, 부생수소가 현재는 뭐 이제 생산 규모가 한 5만 톤 정도, 5만 톤 정도고 이 5만 톤은 현재 수소차 25만 대를 운영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뭐 지금 굴러가고 있는 수소차 정도는 뭐 충분히 네.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는 하는데 사실 2040년까지 수소차를 600만 대를 보급한다고 하면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뭐 LNG를 통한 추출 수소 그리고 뭐 수전의 수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수전의 수소는 또 굉장히 좀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조금 뭐 접고 넘어간다고 해도요. 네네. LNG를 통해서 이제 추출 수소를 만들게 되면 CO2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그렇죠. 네.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좀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아니, 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전기가 최근에 이제 ESS가 각광을 받았죠. 그쵸. ESS가 이제 전력 저장 장치인데 네. 왜 각광을 받았냐면 이 전기의 특성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내면 네. 이게 저장됐다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서 네. 생산되는 전기는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저장 장치를 통해서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저장했다가 사용할 때 쓰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그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고 있는 실정인데 네네. 뭐 이런 전기를 사용한다면 네. 사실 우리가 쓰지 않고 뭐 소멸되는 전기를 사용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전의 수소가 굉장히 가격이 높더라도 그쵸. 가격이 높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뭐 수소에 대한 뭐 수소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뭐 비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은 좀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그 부생수소 관련해서도 지금은 5만 ton 규모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양의 부생수소가 또 생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600만 대,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600만 대를 굴릴 것인데 이 600만 대를 커버할 수 있는 수소는 굉장히 모자르다. 네. 오히려 비용적인 문제나 아니면 공기 정화 이런 문제에서는 오히려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조금 뭐
사실 너무 단점을 우려인가요? 잡기 위한 그쵸. 우려가 너무 큰 것 같고요. 네. 사실 수소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가 남아도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스위스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뭐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스마트 그리드도 그렇고 슈퍼 그리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력망을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전력망을 잇겠다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우리는 전기가 남아도는데 너네는 전기가 모자르잖아. 그럼 우리가 줄게. 전기를 네. 수출해 줄게.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네.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수소가 생산되면 이거를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사실 네. 수소가 그렇게 모자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이런 친환경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뭐 자동차 운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자는 거지 뭐 원론적으로 가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다른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줄여야 하는 것인데 네. 사실 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까지 할 때는 전기차도 결국에는 친환경적이지 네.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전 세계적으로 또 전기차 보조금이 늘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역행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세 번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부정적인 요소로 찍고 있는 건데요. 아니 뭐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전 세계 패러다임은 전기차예요. 네. 근데 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모든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수소차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네.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뭐 이렇게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은 꾸준히 늘고 있을지 몰라도 네네. 사실 중국에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보조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 들어서는 이 전기차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막 그런 이슈도 있었죠. 전기차 그렇죠.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서 네. 뭐 전기차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인식도 부각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 역행한다라고 볼 건 아니고요. 네네. 사실 지금 정도의 투자 규모만 잘 이어간다고 쳐도 네. 전기차와 수소차, 현대차와 기아차에서는 충분히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잘 구사해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국내에선 뭐 수소 생산의 비효율성이 있다. 뭐 수소차는 친환경적이지 않다. 또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서 좀 밀린다.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불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말씀하신 거 보면은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수소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올해 초에 수소 경제 네.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가 됐죠. 네. 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까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우리나라만 너무 수소 사회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네. 트렌드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동차 산업의 특성 자체가요. 네. 현재는 이제 내연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술이 뛰어났던 몇 개 나라의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굉장히 늘리면서 네. 전기차 시장을 확대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개발해봤자 네. 지금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는 없다. 어. 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은 많은 네. 상황이에요. 그쵸. 뭐 얼마 전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이 판매량이 많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 네. 점유율이 뛰어난 그런 자동차 회사들 대비 네. 굉장히 후발주자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차로의 변화를 빠르게 꾀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닝 쇼크를 기록했잖아요. 그쵸. 현대차가.
아무래도 이런 현대차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판매량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 서플라이 체인, 네. 그러니까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음. 공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올해 초부터 음.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보셨겠지만 네.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부도의 위기를 가지고 있고 네. 국가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위한 뭐 투자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고 있는데 사실 수소차에 대한 얘기가 올해 로드맵은 나왔지만 네.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됐습니다. 꾸준히 회자됐군요. 그쵸.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차와 기아차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은 어차피 사양 산업이고 네. 어차피 전기차와 수소차로 갈 것인데 우리는 이제 수소차 쪽으로 조금 밀어보자. 만약에 서플라이 체인 이제 다른 그 납품 기업들이 네. 이런 수소차 관련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로 변신을 하게 된다면 네.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고 실적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전반적인 뭐 성장 둔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네.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런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 차원에서 네. 이 정책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느냐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사실 수소 산업이라는 거, 수소 경기라는 거는 노무현 정권 때 먼저 나왔어요. 이르게 나왔네요. 그렇죠. 네. 이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 이런 여당과 야당의 그런 알력 갈등도 다툼, 있고. 권력 다툼. 네. 지난 정권에서 했던 거는 묻어버리고 네. 우리 정권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수소 경제를 조금 확립시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연속성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네. 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되는 전기차를 위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 대해서도 네.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최고 수준의 평가를 너무 받고 좋죠. 있죠. 네. 뭐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늘려가고 있고, 뭐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BMW 이런 네. 쪽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네. 사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나왔던 앨런 머스크, 네. 테슬라, 네. 테슬라의 판매량이 유럽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 대비 전기 배터리, 이제 2차 전지 들어가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본의 산요라는 기업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조금 불량이 터진다든지 조금 커버하기 힘든 네.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뭐 수소 경제 로드맵을 활성화할 거고 수소차 쪽으로 조금 주력 산업을 밀고 간다라고 쳐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2차 전지 혹은 전기차까지 네. 굉장히 뭐 사양 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끌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기차 또 수소차 둘 다 국내에서는 어느 것 하나 놓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근종 전문가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소차 뭐 타보진 않았어요. 네네. 타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사실 소비자의 몫이고, 맞아요. 네, 단지 이제 소비자가 좀 더 이제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네.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네. 현재 가격이 뭐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이 3,500만 원은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꾸준히 좀 힘들다, 좀 수소차를 구매하기 꺼려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소 충전소 인프라 맞아요. 문제거든요. 너무 적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제대로 된 뭐 정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1세대는 안 탈 것 같아요. 다들 그 말씀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1세대는 다 안 탈 거고 네. 일단 2세대를 탈 건데 그 단지 제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은 네네. 뭐냐면 우리는 이제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투자자기 때문에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자동차의 이제 트렌드 변환이라는 점에서는 현재 뭐 자동차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 및 기업 이미지 변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라는 거죠. 네네. 내연기관은 무조건 유럽차 어. 혹은 미국차. 네. 이런 고착 상태가 어쩌면 이번 수소차로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로의 트렌드가 변화가 되면서 네. 뭐 내연기관에서 벗어났더니 현대차가 괜찮더라, 네. 기아차가 괜찮더라 이런 이미지만 심어주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는 뭐 산업 전반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산업이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 들어서 조선업이 조금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직은 좀 많이 모자란 네네네.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수소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서프라이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 네네. 이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좀 수반되면서 사실 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은 죽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변화에만 잘 적응하고 잘 쫓아간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게 될 긍정적 효과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그쵸. 왜냐하면 뭐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그 중소 기업들이 네. 자신의 고객으로서 현대차, 기아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네. 중국 기업이나 혹은 일본 기업, 뭐 유럽 기업, 미국 기업까지도 이런 부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40년까지 정부의 지원 하에 좀 이게 많이 발생이 좋은 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수소차 테마 중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지금부터 좀 투자를 해두면 좋잖아요. 어떤 게 그쵸.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1월 달에 로드맵이 나왔고 네. 오늘 이렇게 수소차와 전기차를 비교해보고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네. 어떤 좋은 면이 있는지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소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나왔지만 네. 이 수소경제 관련해서 또 하나 발표될 로드맵이 있어요. 어떤 로드맵이죠? 이제 수소 기술 확립을 위한 로드맵인데요. 이 로드맵이 늦어도 한 8월, 더 늦어지면 뭐 9월까지는 나오겠죠. 네, 올해 안에 나오는군요. 그렇죠. 올해 안에는 나오는데 이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사실상 뭐 대통령이 한 번 더 발언이 있을 네, 가능성이 네. 높고 한 번 더 이제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나 외인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또 이제 지켜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제가 테마로 봤을 때 섹터로 봤을 때 네.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두 가지예요. 어떤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 인프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관련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수소차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죠. 그쵸. 이 관련주. 어.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의 수소차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테마주.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주는 세 가지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네. 효성중공업, JNK 히터, 네. 그리고 EM코리아. 어. 네, 첫 번째로 이제 효성중공업인데요. 네, 효성중공 볼게요.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기업 파헤치기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고 네. 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쵸. 뭐 이러다 보니까 신저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음.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충전소 네. 현재 건립되어 있는 수소 충전소의 약 절반 가량을 이 효성중공업이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인정은 받은 그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수소 충전소 인프라 설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것의 그 합작법인의 기술력으로 좀 인정을 받고 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아직은 이 분야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수소 충전소, 뭐 수소차 관련한 테마로는 뭐 크게 등락폭이 나오는 모습은 아닌데요. 네.
일단은 주력 산업을 하고 있는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 악재가 사실 올 6월이나 7월 중 해서 네. 조금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가는 현재 자리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추세를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목표가로는 사실 뭐 42,000원 이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42,000원을 돌파해서 간다. 향후에 이제 수소 기술 로드맵이나 이런 게 발표되면서 수소 테마로서도 조금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군요. 볼 수가 있죠. 네네. 효성중공업은 굉장히 뭐 코스피 종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이 한 3,300억 정도로 사실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이런 흐름, 뭐 신저가를 갱신했다고 해서 너무 이제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저장 장치가 앞으로 좀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믿고 가신다면 좀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네. 굉장히 뭐 배당금도 챙겨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JNK 히터예요. 네.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됐을 때 10,000원 이상까지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네. 이 JNK 히터 역시 이제 합작법인 하이넷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수소 충전소 뭐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설립과 관련해서 네. 제일 먼저 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이 수소 관련 테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점은 5,300원 정도에서 형성을 했고 이 자리에서 좀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뭐냐면 이 수소 테마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기술 로드맵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네. 중요한 것은 뭐 북미가 아니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네네. 작년부터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돼 왔는데 그렇죠. 이 무역 전쟁이 최초에 먼저 이슈가 됐을 때 네. 가장 크게 올라갔던 기업이 흥구석유예요. 네, 흥구석유인데 이 기업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이어지면서 네.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무역 전쟁이 좀 이슈가 발발이 되면서 네. 전고점을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건 뭐냐면 지금 수소차 관련 기업들이 네. 고점을 형성하고 약세를 겪고 있는데 사실 한 번 더 상승할 기회는 남아 있잖아요. 아까 그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네. 이슈도 남아 있고 네. 그런다고 하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 조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흐름을 봐도 연중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이 수소 경제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던 가격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탈하더라도 굉장히 좀 하반기에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는 조금 이 JNK 히터도 조금 긍정적으로 네네.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 살펴볼게요. 네, 굉장히 좀 JNK 히터랑 EM코리아가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고 비슷하네요.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 테마주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테마 강세를 받느냐, 테마 약세를 받느냐, 네. 이 개별주의 이슈보다도 테마의 이슈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좀 빠지고 있는데 이 그렇죠. EM코리아는 이제 1월 달에 이 테마가 주목을 받을 때 대장주였죠. 맞아요. 네, 대장주였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테마가 강세를 받는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 EM코리아가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갈 그쵸.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일단은 뭐 테마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뭐 대장주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EM코리아 지금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단기 고점은 7,500원, 뭐 여기까지는 쉽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효성중공업하고 양분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 수소 충전소 설립 관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총액 대비 네,
그런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엔코리아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네. 두 번째 섹터로 알아볼 게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에요. 네. 연료전지 스택으로도 세 가지 종목을 알아볼 건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이 동양 피스톤. 동양 피스톤이요. 네. 동양 피스톤인데 이 이 동양 피스톤 역시 아까 지금까지 알아봤던 수소 관련 테마들 관련 종목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다른 종목들보다 좀 빨리 떨어졌고 5,300원 부근에서 조금 저점을 잘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짧게 봤을 때 뭐 연중 저점은 아니지만 고점 형성 이후에 계속해서 신저가를 형성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네.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저가를 형성하고 이 가격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5,660원 충분히 진입해도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조금 뭐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5,300원을 기준으로 조금 아래로 떨어졌을 때 사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동양 피스톤 역시 과거에 이제 테마가 상승세가 나올 때 뭐 20%씩 이틀 연속으로 갔던 종목이니까 네네. 뭐 굉장히 조금 테마가 강세를 받으면 상승폭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아화성이에요. 동아 화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다른 종목들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수소 테마가 조금 주목을 받을 때 네. 한번 뭐 이렇게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그 이후 흐름인데 다른 종목들이 꾸준히 빠지고 있는 동안 네.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폭이 크게 그렇네요. 나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음.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동아화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스택 관련한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네. 이 스택 관련한 뉴스가 나왔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수소차 관련 투자를 네. 이어가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당시 대장주로 좀 크게 올랐어요. 같이 호재가 겹쳤네요. 네, 호재가 네. 겹치면서 좀 크게 올랐죠. 뭐 그렇기 때문에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테마 자체가 가장 최근에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고 뭐 8월 중에 테마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 동아화성이 제일 먼저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아화성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지금 5,700원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나오는데 네. 다른 종목 대비 고점에서 좀 아직 덜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 테마를 쫓아간다라고 하면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더 빠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턱대고 진입을 하기보다는 어. 사실 뭐 5,700원 이하 네. 부분에서 5,700원 이하에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5,000원까지는 빠질 가능성은 높다. 1,000원. 네, 5,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은 높으니까 만약에 하락이 계속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 5,000원 가격에서 조금 저점을 형성하는지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NC트론입니다. NC트론. 네, NC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목을 많이 못 받았죠. 그렇네요. 예, 테마가 강세가 나올 때 그때 가격이 이 가격인데요. 네. 사실 주목을 많이 못 받았고 하락도 굉장히 컸고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NC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회사가 수소 관련 사업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NC트론이 이제 협정을 맺은 다른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죠?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두산 퓨얼셀이 있죠. 이제 퓨얼셀 파워라는 회사인데 네. 이 퓨얼셀 파워가 두산에 인수가 되면서 두산 퓨얼셀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로 네. 바꿨거든요.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한 분이 네. 김호석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회사를 또 설립을 했어요. 아, 이 그렇군요. 수소전지 연료 스택을 개발하기 위한 이 회사와 이 NC트론이 이제 좀 협정을 맺었고 관련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테마에서도
뭐 강세를 많이 받진 못했고요. 살짝은 밀려난 기분이 그쵸. 들긴 드네요. 살짝은 밀려났는데 네네.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두산과 병합을 시켰던 그런 이력이 있는 대표가 네.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NC트롯과 손을 잡았다. 네. 뭐 아무래도 회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차트 흐름이 뭐 달라질 달라지겠죠. 가능성은 네. 있겠지만 지금 흐름은 사실 뭐 620원 정도에서 네. 굉장히 좀 지지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꾸준히 지켜봐도 좋을 것이다.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NC트롯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실적이 별로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좀 테마로 엮일 가능성은 있지만 실적을 생각했을 때는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면 좀 그쵸. 내년에는 진짜 조금 더 상장 어려워질 것 폐지가 될 같아요. 수 있는 네. 그런 위험까지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조금 진입하는 거는 조금 뭐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게 좋지 네. 중장기적으로 이 수소 산업이 좀 현실화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접근하기에는 별로 좋지 네. 않다라고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나머지 마지막 테마로 수소차 핵심 부품인데요. 네. DK락과 GMB 코리아입니다. 음. DK락과 GMB 코리아인데 이 두 종목 역시 굉장히 좀 테마 강세를 받을 때 같이 조금 강세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네. 네, 현재 이 DK락과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대차에 수소차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수소차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관련 매출은 크진 않아요. 그렇죠. 관련 매출은 크진 않은데 만약에 이게 잘 뭐 고착화된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네. 보여지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일단 DK락부터 먼저 보시면요. 네, 한번 볼게요. 예, 주가 흐름은 사실 뭐 박스권을 형성했다고 보여요. 박스권이 이제 저점은 9,700원, 네. 고점은 뭐 11,000원. 이 선을 뭐 계속해서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11,500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좀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돌파할 때는 뭐 단기적인 수익을 뭐 목적으로 뭐 추격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 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9,7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이 선에서 조금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 DK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도 괜찮고 계속해서 이제 남북러 가스관 네. 관련한 테마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어떤 테마에 엮일지 모르죠. 네. 모르겠지만 좀 나는 슈팅이 나오는 자리에서 수익을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이 테마가 교체되면서 이런 슈팅이 자주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GMB 코리아예요. GMB 코리아 볼게요. 이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은 조금 뭐 연중 저점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네.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또 시장도 워낙 또 안 좋기도 했고. 네, 그런 그쵸. 점에서.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네. 사실 작년 10월에 형성됐던 연중 저점은 아무래도 증시가 워낙 안 좋았고 그렇죠. 근데 이 10월 흐름을 빼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7,300원 지금 가격대가 조금 바닥 부근이다라고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GMB 코리아 역시 조금 수소차 관련 테마가 강세를 받을 때마다 네. 좀 빨리빨리 좀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뭐 조금 기다리시기에도 그렇게 지루하시진 않진 네.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주들까지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월요일에 그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질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때문에 브라질에서 굉장히 이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른바 좀 삼바 프리미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네네네. 삼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음.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가상화폐 가격은 높아지고 있어요. 네. 높아지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과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뭐 브라질 헤아라 네. 대비 환율 자체는 뭐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현재 원화도 굉장히 약세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원화가 약세다, 헤아라가 약세다라기보다는 달러화 강세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브라질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관련한 매수세가 네. 어느 정도 버블이 좀 고점에 오면 다시 한번 좀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네. 지금 굉장히 조금 가상화폐가 올라가면서 다시 조금 신규 매수로 많이 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많으세요. 네,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고 있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라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큰 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너무 좀 위험해요. 그쵸. 리스크가 너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네네.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네네. 얼마 전에 상한가 같은 네네네. SCI 평가 정보 어. 이런 기업들을 잘 지켜보면서 저점이 네. 왔을 때 사고 또 가상화폐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니까 맞아요. 수익을 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사근정 전문가께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시장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개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시장 흐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고민 해결 방송 오감만족에서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